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지검에서 일하고 있는 검사예요. 30대 초반이에요. 되게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 붙었다고 비법이 뭐냐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머리 엄청 좋은 그런 애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 같아요. 그리고 다 우리 엄마 덕분이에요. 시장에서 생선 파시면서 저 혼자 키워주신 분이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엄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요,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한 구석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그 시장 귀퉁이에서 생선 가게 하셨고요. 아빠는 없었어요. 왜 그런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엄마도 따로 얘기 안 해주셨고요. 엄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장으로 나가셨어요. 싱싱한 생선 들여와서 두꺼운 손으로 칼질하시면서 하루를 여셨죠. 제가 아기였을 땐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를 업고 장사하셨대요. 생선 가게 한편에서 아기 키우는 여자요.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시장 바닥이 제가 기고 서고 걷고 그런 걸 다 배운 곳이에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저희 엄마 다 알았어요. 아이 있는 생선 가게라고 저희 집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요. 저를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 나비 넥타이 달린 원복 입고 시장 드나들었죠. 그 모습이 좋으셨나 봐요. 엄마가 원복 빨고 다려서 입히시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툭 튀어나온 횟집 위에 작은 책상 하나 놓고 공부했어요. 옥탑방보다 더 익숙한 공부 자리였죠. 어릴 땐 거기서 공부한다기보단 엄마 옆에 앉아서 사람 구경하고 간식 먹는 게 더 좋았어요. 묘하게 편안한 곳이었죠. 앉은 뱅이 의자에 앉아 구구단 크게 외우면 손님들이 저 쳐다보면서 잘하네 고놈하고 칭찬해 주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기분 좋아서 꽁치 서비스로 넣어주시곤 했죠. 시장은 늘 시끄러웠어요. 겨울엔 엄마가 옷 여러 겹겨 입고 추위랑 싸우셨어요. 제자리엔 전기장판 뜨겁게 틀어주시는데 엄마는 찬바람 그대로 맞으시면서 일하셨죠. 켜놓은 난로 하나로는 겨울 바람 막을 수 없었는데도 엄마는 늘 웃으셨어요. 생선 손질하느라 굵어진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물 털어내시면서 눈빛으로 공부 계속해라. 괜찮다 하시면서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어린 저는 몰랐죠. 단지 엄마가 이 삶을 견뎌내면서 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신다는 거 어렴풋이 느꼈을 뿐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반에서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범인으로 지목됐어요. 아무 증거도 없고 제가 그럴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가난한 집 애라고 의심한 거예요. 돈 잃어버렸다는 그 애가 더 문제였는데 할아버지가 지역 유지래요. 선생님들도 그 애 앞에선 입 다무시고 친구들도 모른 척 했죠. 제가 안 그랬어요. 체육 시간에 교실 지킨 건 너잖아 가방 다 뒤져봐.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차마 말 못했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가난한 우리한테 사회가 보내는 무언의 시선이구나. 실감했죠. 며칠 고민하는 동안 워낙 작은 동네라서 일이 커져서 시장 상인들한테까지 소문 돌았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시장 상인회에도 영향력 있는 분이라 큰일이었죠. 결국 엄마 귀까지 이 사건이 저랑 관련 있다는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엄마는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집안 어른들한테 고개 숙이시면서 우리 애는 안 그랬는데 혹시 오해가 있다면 제가 대신 물어드릴게요. 저는 옆에서 이 악물고 지켜봤어요. 엄마 등이 꼭 다친 새처럼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가난이라는 이유로 제 결백을 입증 못하고 오히려 굴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고개 숙인 엄마 뒤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두 주먹 움켜쥐었죠.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어색하게 걸어왔어요. 엄마는 제게 어떤 말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 앞 때문에 이르러서야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죄송함과 억울함, 속상함의 감정들이 터진 거예요. 그제서야 엄마는 저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 그러셨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놀기 좋아하고 철없는 애가 아니었죠. 세상의 부당함과 편견 앞에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 힘이란 지식과 실력을 쌓아서 정당한 지위를 얻는 거라는 걸 막연히 깨달았죠. 이후로 중학생인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서 도서실에서 반지하 새방에서 책이랑 씨름했어요. 공부 잘해서 꼭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싶었어요. 누구도 저랑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사춘기 되면서 제 일상은 전과는 다르게 흘러갔어요. 초등학교 때까진 그래도 시장 귀퉁이에서 엄마 곁에 앉아 공부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 공부에 집중해야겠다고 깨달았거든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번듯한 주택가랑 고급 상점들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었고요. 거기 사는 애들 삶은 저랑 완전 달랐어요. 누구는 방과 후에 학원 셔틀버스 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향했고 또 누구는 집에 딸린 작은 서재에서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선행했죠. 근데 저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가진 거라곤 누가 보고 물려준 문제집하고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도서실 자리뿐이었어요. 일단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방과 후 학교 도서실에 틀어박히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엔 가만히 앉아 책 읽는 게 고역이었죠.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설렁설렁 공부하던 것과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적응되니까 입문서 참고서 문제집 할 것 없이 구석구석 집요하게 문제 풀고 글 읽었어요. 도서실 사서 선생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가 매일같이 남아있는 모습 보고 격려해 주시곤 했죠. 이제 시장의 북적임과 달리 도서관은 저만을 위해 고요했고 책 냄새마저 안정감을 줬어요. 조금이라도 긴장이 흐트러지게 되면 저는 시장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떠올렸어요. 엄마가 새벽 어스름에 생선 상자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저렇게 고생하시는 엄마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답은 점점 분명해졌어요. 그 무엇도 없이 오로지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어야 했던 엄마처럼 저도 책 한 권, 문제집 한 장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무기를 다듬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애들은 점심시간에 체육복 갈아입고 운동장 누비며 뛰어다녔지만 저는 바로 도서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제가 공 차거나 농구공 튀기는 대신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풀어야 한다고 자꾸만 제 스스로를 다그쳤으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의 두터운 작업용 고무 장갑과 알싸한 생선 비린내가 저를 밀어붙였어요. 난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도록 해야 해. 중학교 2학년 어버이날이 다가오자 저는 엄마를 위해 손편지를 써서 건네드릴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남들은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 조화 사거나 용돈 털어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지만 제게 그런 경제적 여유는 없었죠. 대신 시장에서 몇 번 주운 꽃잎이랑 색종이로 조그맣게 카네이션 모양 만들고 깨끗한 편지지에 꾹꾹 편지를 써서 준비했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학교 수업 마치고 저는 엄마가 이 편지 받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하며 시장 쪽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시장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저는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상인 몇 명이 수군대는 소리에 귀가 쏠렸는데 거기서요. 오늘 카네이션 받았어? 우리 딸은 카네이션 대신 양말 사주더라 하. 난 받았어. 근데 생선집은 카네이션 받았나? 생선집 그 집은 친아들 아니니까 더 받아야지 뭐. 처음엔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이어지는 대화 통해 그게 저를 가리킨다는 걸 깨닫게 됐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곤두서는 듯한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고 어지러운 마음 추스르며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물었어요. 혹시 내가 친자식이냐고. 시장 사람들이 그런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알려달라고 다그쳤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벽시계만 바라보다가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아,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일단 들어봐. 사실은 우리 민준이를 시장 한 쓰레기 더미에서 엄마가 발견했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엄마가 데려와서 친엄마를 찾아보려 했거든. 근데 아무리 수소문해도 나타나질 않는 거야. 고아원에 보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엄마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민준이 너도 알지? 엄마가 고아원에서 컸잖아. 그곳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3년이 지나도록 안 나타나니 내가 너를 호적에 올렸어. 이제 넌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선 서운함이나 배신감보다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더 크게 솟아올랐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준다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울먹이며 말씀드리는 순간 내가 나랑 피가 섞였든 아니든 넌 내 아들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가면 돼. 오히려 저의 출생 비밀을 안 순간 저는 단순히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어요. 고마움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겨서 원동력이 더 생긴 거죠. 누가 낳았든 저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분이 엄마라는 사실에 흔들림이 없었고 엄마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부조리와 편견에 맞서려면 제가 꼭 뭔가를 이뤄야 했었죠.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검사라는 말이 가끔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곤 했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뉴스 인터뷰에서 법조인의 위상을 소개할 때면 희미하게나마 꿈이 그려졌어요. 아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 억울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겠구나. 나처럼 누명 쓰고 변호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그 상황을 바꿀 수 있겠구나. 머릿속에 그 생각은 점점 커졌고 언젠가 사법고시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렴풋한 희망을 갖게 됐죠. 학교에선 여전히 부유한 애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지냈지만 저는 부럽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문제집이랑 학원비로 앞주머니에서 꺼낸 지폐를 뭉치로 건네주시곤 했어요. 엄마가 머리 좋아진다며 자주 구워주시던 고등어랑 아침에 멸치 한 줌으로 국물 낸 따끈한 국이랑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 국물 한 숟갈 넘길 때마다 마음속에 스며드는 엄마의 정성에 다시 한번 이를 악물게 했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경쟁은 치열해졌어요. 중학교 때까진 그래도 도서실에 틀어박혀 있으면 상위권 진입이 가능했는데 워낙 잘하는 애들이 모인 지역 명문 고등학교다 보니 분위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명문, 입시 학원이랑 과외, 선생님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여전히 집 근처 독서실이랑 학교 도서실에 몸 파묻은 채 독하게 의존했죠. 엄마는 더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며 학원비라도 대주려 쓰셨지만 이미 엄마가 버는 돈으론 식비 월세 감당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학원에 보내달라는 말도 못 꺼냈죠. 교과서랑 엄마가 주신 돈으로 산 문제집 그리고 인강을 들으며 공부했어요. 그러나 점점 떨어지는 성적에 저는 불안함이 밀려들었어요. 같은 시간 주어지고 독학으로는 다른 학생들과 경쟁이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자퇴를 하고 고생하는 엄마를 도와볼까도 생각했죠.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생선 경매장에 다녀오시느라 눈이 퀭해진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저를 보면 매번 똑같이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셨죠. 우리 아들 고생 많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따끈한 국물 차려줄게. 수고스럽게 국에 밥 한 숟갈 말아서 제 앞에 내미셨어요. 밥상 앞에서 저는 차마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바라시는 건 제가 꿈을 이루기도 전에 포기하는 게 아니겠죠.
엄마는 제가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게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직접 학원 정보를 알아보시고 저를 보냈어요. 그러자 전교 상위권에 제 이름이 올랐죠. 모의고사 평가에서도 전국 석차에 제 등수가 확연히 표시됐어요. 저는 그 성적표를 살포시 식탁 위에 놓고 잠들었고 아침에 엄마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우리 집에선 그게 말없는 축하와 격려, 의식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저는 명확한 진로를 세웠어요. 바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 법대 진학, 그리고 이후 사법고시 도전.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게야말로 한 세상의 벽을 넘어설 통로라고 믿었거든요. 남들이 스카이 대학 운운하며 꿈을 꿀 때에 저는 그 이상을 바랐어요. 단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꿈이었죠. 곧 3학년 되면서 학교 수업 후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도 학원으로 달려가서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어요. 체력이 바닥을 칠 때면 수도꼭지에서 찬물로 얼굴 씻고 다시 책상에 앉았죠.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제 목표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수능 시험을 치르고 원서를 넣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저는 서울명문대학교 법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웠죠. 수능 직후 몇 달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도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막상 합격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소식 전하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정말 잘했다. 조용한 새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죠. 봄날 엄마는 처음으로 가게 문 닫고 제 입학식에 오셨어요. 다른 애들은 모두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저는 형이 주신 정장 입고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엄마는 그날 곱게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 저처럼 어색하셨죠. 그래도 그날 찍은 사진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렇게 큰 산 하나는 넘은 것 같아서 한숨 돌리자마자 다시 긴장을 해야 했죠. 대학교에 입학한 뒤 저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서야 했어요. 당시 사법고시는 아직 유지되고 있었기에 법대 입학한 많은 친구들이 이 시험을 인생 목표 중 하나로 삼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주변을 보니 대부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들이었어요. 대다수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별도의 고시반에서 지원을 받거나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전문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곤 했죠. 저는 여전히 경제적 여유는 없었지만 오히려 지난 시간들이 저를 강인하게 만들었어요. 가진 것 없이 여기까지 왔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다르지 않겠지. 엄마 역시 저의 간절함을 아셨는지 매일 아침 안방에서 기도를 올리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자니 제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일단 장학금을 받기 위해 대학 입학 후 첫 학기부터 학점 관리에 전력을 다했어요.
성실한 출석 꼼꼼한 강의 과제,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학업을 완벽히 따라갔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고시 과목 기초를 다졌어요. 고시 과목은 양이 방대하고 어려웠지만 저는 이미 오랜 시간 끈기 있게 공부한 경험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검사로 임명된 후 저의 삶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흘렀어요. 매일같이 시험 준비에 치이며 문턱 하나를 넘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는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서며 사건 기록에 파묻혀 지내는 현실 자체가 중요해졌죠. 서류철 증거물을 들여다보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의를 돌려줘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런 나날 속에서 가슴 한켠엔 엄마가 계속 자리하고 있었죠. 제가 애써 노력해서 얻은 이 검사라는 위치가 이제는 엄마에게 조금이나마 여유와 안정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변화한 건 단지 일하는 환경과 사회적 위치뿐만이 아니었어요. 검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니 주위 시선도 달라졌죠. 동료 검사, 법원 직원, 변호사들 사이에서 더 이상 주눅들 필요가 없었고, 과거에 힘없던 시절에 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겉으로는 저 역시 평범한 중상층 가정의 아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양복을 빼입고 출근하는 제가 시장 골목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공부하던 소년이었던 사실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직장 선배 중 한 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네왔어요. 자네 나이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결혼 생각은 없나? 사실 그동안 결혼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는 없었죠. 사법시험 준비하고 연수원을 마치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고 이제 겨우 검사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으니 삶의 또 다른 챕터인 결혼은 마치 아득한 미래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선배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가 아는 집안에 인물이 훌륭한 여성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남들도 인정하는 집안이고 인품도 참 반듯한 사람이네. 집안 좋고 인품 좋다고 하니 솔깃하기도 했지만 왠지 긴장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런 집안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하지만 법복을 입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사회에서 당당히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첫 소개팅 자리가 잡혔고 전 또 한 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됐어요. 소개팅 자리로 향하는 날, 저는 유난히 거울 앞에서 신경을 썼어요. 상표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장에 적당히 수수한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아무리 검사지만 여자 측 집안이 뿜어낼 기품이라는 벽 앞에서는 괜히 긴장됐거든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전 더욱 긴장해서 물을 많이 마셨어요. 잠시 뒤 그녀가 등장했죠. 첫인상은 단정하고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원피스, 부담 없는 미소,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정한 말투.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상대방을 세심히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흔히 돈 많고 배경 좋은
사람들에게서 볼 법한 오만함이나 가벼움이 없었죠. 오히려 그녀는 제 말에 귀 기울이고 가끔 적절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며 제가 어디서 자랐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듯 했어요. 처음 만남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죠. 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듯 했지만 대화하다 보니 인간적인 면이나 가치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책을 좋아한다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가족을 중시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서 그녀와 저는 예상외로 닮아 있었어요. 그날 헤어지며 서로 조심스레 다음 만남을 약속했죠. 그 뒤로 몇 차례 더 만남을 이어나갔어요. 극장이나 미술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돌며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녀는 호기심 많은 사람처럼 제 학창 시절 이야기를 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출생의 비밀까지 털어놓을 용기는 아직 없었죠. 다만 우리 집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고 엄마 혼자서 시장에서 장사하며 나를 키우셨다고만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의 강인함을 존경한다며 진심 어린 존중을 표했죠. 그 반응에 전 오히려 고마웠어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그녀가 편견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내 과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말을 꺼내야 할까 망설여졌죠. 아직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이며 꼭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자고 마음먹었거든요. 또 그녀 역시도 자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중산층 이상의 환경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소문난 병원장이며 어머니는 우아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요. 전 속으로 살짝 위축됐지만 그녀가 전혀 그런 걸 내세우지 않는 태도 덕에 마음이 편했어요. 사귄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덧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죠. 조금 이른 시기일 수도 있었지만 결혼 얘기가 서로의 입에서 나왔어요. 양가 상견례 얘기가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부모님께 준호 씨를 소개하고 싶어. 준호 씨 어머니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다소 긴장됐지만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제 결혼 상대를 당당히 보여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조금은 걱정되기도 했어요. 부유한 그 집안 어른들이 장터에서 생선 장사하던 엄마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죠. 우리 엄마 아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분들이야. 그리고 난 준호 씨 어머니 진짜 존경스러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 이후 상견례 장소는 품이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약간의 떨림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어요. 드디어 장인 장모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와 엄마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죠. 상견례 날 아침부터 저와 엄마는 옷차림을 신경 썼어요.
나야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런 옷이 어울리겠네. 제가 며칠 전 엄마한테 선물한 고급 정장이랑 스카프를 두르며 엄마는 어색해 하셨어요. 이 집안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니 잘 보여야지. 엄마 그냥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라던데. 걱정 마요. 사실 저 역시 긴장됐지만 엄마를 안심시키려 일부러 태연한 척 했죠.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아버지는 중후한 중년 신사 풍모 있고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투피스를 입은 우아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정중히 인사드렸죠. 엄마도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셨어요. 엄마 아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며 준호 씨를 키워주신 어머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예비 장모님은 엄마께 웃으며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무난하고 화기애애한 듯 했죠. 그러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엄마가 말씀이 점점 없어지시고 얼굴도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거든요. 손까지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제 옆에서 보일 정도였어요. 식사가 나오기 전인데도 엄마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긴장하신 듯 하네요. 저는 황급히 엄마를 따라 나가며 양해를 구했어요. 저는 불안하고 당황스러웠죠. 대체 엄마는 무슨 일로 저렇게 놀라셨을까 싶었거든요. 식당 밖으로 나온 뒤 엄마는 벽에 기대선 채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어요. 가슴이 턱 막힌 듯 호흡이 불규칙해 보였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여자네 생모.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듯 했어요. 그녀의 어머니 즉 저의 장모님이 될 사람이 나를 낳고 버린 생모라는 거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난생 처음 느끼는 기괴한 충격에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있겠니? 그 새벽에 너를 쓰레기 더미에 놓고 돌아서던 뒷모습, 두 눈을 꼭 감아도 생생한데 내 생모 얼굴을 보니 그때 그 얼굴이야. 어쩐지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 보면 거짓말일 리가 없었죠. 혼란과 충격,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내가 버려졌던 아이고 엄마가 그렇게 날 키워줬는데 내가 결혼하려는 집안 어른이 나를 버렸던 친엄마라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일단 상견례 자리를 정리해야 했어요. 엄마 일단 들어가자. 아무 말하지 말고 상견례 취소하자. 다른 이유로라도 얼른 끝내고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식당으로 들어섰죠. 무슨 일인가 싶었던 그녀의 가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침착한 척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먼저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사부인네 오늘 몸이 안 좋네요. 엄마는 예비 장모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렸어요.
모두 당황했지만 크게 따지진 않았고 일단 상황을 수습한 뒤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숨죽여 울었어요. 저는 정말 진실이 궁금했죠. 엄마 진짜 그 여자가 내 생모 맞아? 틀림없다.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 여자를 못 알아볼 리가 없다. 일단 조금 더 알아볼 테니 엄마 쉬세요. 준호야 너. 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결혼하려던 여자의 새어머니 즉 장모가 바로 나를 버린 친엄마. 아니 그러면 그녀와 저는 대체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이런 기이한 인연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자와 한 가족이 되려 하던 찰나 나를 버린 생모가 장모가 된다니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죠. 그녀였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님이 왜 그렇게 놀라셨어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저는 한참 침묵하다 결심했죠.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너희 어머니가 내 생모일지도 몰라. 나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그 사람이라고 하셔. 말도 안 돼. 확실해 지금 어머니가 그러셔.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남매일까 몰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재혼이지만 날 낳은 엄마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는 준호 씨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날 정말 아끼시는 분이야. 설마 그런 과거가 사실일까?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하셨어. 한동안 말없이 서로 숨소리만 들었다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째